네,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분들, 내빈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오늘 동원산업 합병비율 불공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자리를 위해 배석해 주신 내빈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조사연구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현균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온 김장인 변호사, 임진성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온 김영준 연구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시고 낭독문을 발표해 주실 저희 발제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누리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주영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시 자산운용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백지훈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연투자자문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박성진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언론홍보분과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혜섭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님이신 오늘 발표문을 낭독하실 김규식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식순에 따라서 먼저 제 포럼 기자회견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도 자료를 다 읽어보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읽기는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간단하게 그 내용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 합병비율 불공정 관련 입장문. 간단한 사실관계. 동원산업은 상장사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비상장사고, 동원산업은 종속자회사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주회사 모회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병비율을 동원산업은 시가로 또는 순자산가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공시한 내용에 따라서 합병비율을 공시하셨는데 문제는 동원산업을 시가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자산가치, 지금 공시된 순자산가치로만 봐도 한 70-80% 이상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거든요. 그 점에서 저희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종속회사인 동원산업의 합병이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입니다. 전형적 이해충돌 행위로 훨씬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의 산정 방식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먼저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동원 엔터프라이즈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그 종속 기업인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에 대한 지분 가치가 평가일 기준으로 PBR 2.6배, 5년 평균 지배손익 기준으로 PER이 34배로 매우 고평가되어 있고요. 대신에 동원산업의 현재 시가는 PBR 0.6배, PER 6.7배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 시스템즈는 고평가, 동원산업은 저평가인 시점에 합병이 결정됐고요. 만약 이 동원산업 이사회가 독립적이었다면은 동원산업의 주주에게 그리고 기업 가치에게 불리한 이런 시점에 합병을 결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측은 시가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원산업의 이사회는 모든 주주 이익을 대변하고 대주주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ESG 위원회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송옥렬 교수 등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은 단순히 주주 간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선관 의무,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존속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계의 주류 의견입니다. 특히 2011년 개정상법에서 제398조에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는데 합병 비율이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관련 이사 결의에는 이와 관련 아무런 검토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이러한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불공정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장사의 합병 비율과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 5 1항은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입법례입니다. 다른 OECD 국가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없으면 공정가액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되겠죠. 또는 공정가액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이렇게 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입법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본건 동원산업의 합병과 같이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랑 합병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이용우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또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포럼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양어업이 불모진 우리나라에서 동원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신 창업자 김재철 회장님을 저희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회장님 그리고 김남정 부회장님께서는 아마도 본건 합병 비율이 왜곡되어 있어서 본인들께서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은가 추측됩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합병 결정을 주도한 임원들의 잘못된 충정심을 바로잡으시고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동원그룹의 명성을 지켜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건 합병 비율은 동원산업 및 일반 주주 가치를 침탈하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늘리는 결정으로서 명백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원산업 전체 주주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해야 되는 동원산업의 이사회는 주가가 저평가되고 상대 회사의 주가는 고평가된 현재 시점에서 합병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려면은 시가보다도 높은 최소한 순자산 가치를 사용해서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록하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순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면 종속회사가 투자 자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종속회사의 장부가가 그대로 더해지기 때문에 PBR 한 배의 연결 종속회사, 특히 스타키스트 같은 연결 종속회사 가치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원 시스템즈의 고평가로 인한 동원 엔터프라이즈 합병가액 왜곡도 사라지고 동원 산업도 스타키스트 등의 알짜 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합병 가액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못한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되어 반복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동원산업 주주 모임이 결성되고 있고 주주 모임에서는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점차 한국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사람법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김규식입니다. 이상이 입장문이고요.
간단히 여기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관련하여 그 쟁점별로 설명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포럼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괴롭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원그룹, 특히 동원산업의 이사회, 그리고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김남정 부회장님, 김재철 회장님께서 이 본건을 추진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으셨고,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걸 봐도 이제까지 이렇게 해온 관행대로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이제는 중진국에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주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탈되는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절대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위법인 이러한 행위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주영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2011년도에 한국 상법이 398조에 특히 회사와 주요 주주 간의 거래에서 특별히 거래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화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전엔 2011년도 이전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주주에 대해서 특별한 공정성 요건을 신설한 겁니다. 근데 이 동원산업의 케이스가 바로 그 규정에 딱 걸리는 케이스고 사실상 첫 케이스입니다. 첫 케이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선진국형 거버넌스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동원그룹에서 이 첫 케이스에서 모범적인 거버넌스의 사례를 같이 만들어서 대주주, 일반주주, 경영진, 임직원이 모두 상생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분들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블래시 자산운용의 백지윤 대표입니다. 저는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 나라 증시가 그 해외 대비 저평가된 이유가 전쟁 리스크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해외에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물어보면 저희 국내 지수의 저평가 이유가 전쟁 리스크도 아니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서 이유도 아니거든요. 결국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결국은 어떤 거냐면 회사가 망했을 때 같이 본인이 투자한 돈도 날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신 리스크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때 내가 주주로서의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내처럼 거버넌스가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 위험은 그대로고, 회사가 크게 이렇게 동원산업처럼 크게 성장했을 때 과실을 대주주만 향유를 하고 일반 주주들은 향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험자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 몇 년간 보면 국내 주식에서 계속 이탈하는 게 결국은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전쟁 리스크는 저희 대한민국보다 대만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저희보다 평균 PE나 평균 PBR이 훨씬 높거든요. 저희는 현금성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도 많고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보다 훨씬 밑도는
시가총액이 훨씬 그 이하로 거래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나 순현금 가치가 주주들한테 올바르게 내가 주주로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대주주만의 것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와 법률이 저희 미국처럼 그 거버넌스를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거거든요. 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기업 거버넌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그 아까 몇몇 기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언제 무슨 소송을 제기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선 이 자리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입장에서 이번 거래에 대한 동원산업 그 이사회의 그 재고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 주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 문제점을 새롭게 좀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시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이제 바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아직 어떤 소송을 바로 제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다만 이제 이것이 시정이 자발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재고가 안 됐을 때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다, 그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법 398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대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 거래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그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면 이것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것이 돼서 이것이 이제 그 주주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 위법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상법 402조에 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은 이제 실제로 손해가 확정이 됐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이 위법 행위 유지 청구는 이제 손해가 나기 전에 그런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원산업의 그 주주총회가 이제 8월 30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 동원산업의 최대 주주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바로 이해상충 특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 간에 이 특별 이해관계에 해당하느냐 이 여부에 적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이제 특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권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결권의 제한을 구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그 흡수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신주 발행에 있어서 이제 그 가액이나 이런 것이 불공정하면 또 신주 발행 유지 청구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주주들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그걸 막는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케이스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회사가 재고를 해서 다시 한번 이사회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검토해서 아주 좋은 새로운 솔루션을 이제 가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주권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사전에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그런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현투자자원의 박성준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자리에 좀 나오기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원산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워렌 버핏하고,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벅셔 해서웨이인데요. 벅셔 해서웨이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벅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축제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벅셔 해서웨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대주주가 이 일반 주주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동원산업하고 엔터프라이즈 합병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대주주와 경영진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그 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전체 주주들하고 그 과실을 이제 소유하는 게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건을 보면 동원산업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일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진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저희들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벅셔 해서웨이의 그 축제와 같은 주주총회처럼 대주주, 경영진, 일반 주주가 함께 이렇게 공생하는, 함께 행복하는 그런 회사들, 그 기업 문화로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현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충실 의무가 있다면 만약에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주가나 시가나 혹은 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시가, 현재 주가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성향 10%에 불과한데요. 뭐 배당 성향 10%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이상하게 뭐 2%가 약간 높게 나오는데요. 이 2%가 넘게 배당 성향이 10%인데 배당 수익률이 2%가 좀 넘게 나온다. 이거는 주가가 엄청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좀 예를 들어 배당을 좀 더 제고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좀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자산적 평가를 하고 특별히 그 이후에 자산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지금 동원산업, 양재동에 있는 동원산업 분산 가치만 하더라도 얼마나 땅값이 올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동원 산업의 100% 자회사인 동원 로엑스 같은 경우도 전국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산적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산 가치가 또 상승하면 지금 현재 이제 자본 통계가 1조 4,370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 자본 통계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측면에서 상승을 해서 좀 더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게다가 이 합병 자체가 굉장히 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재고를 하고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손엄지 기자라고 합니다. 그 회사 측의 입장은 어쨌든 법안이 시가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불법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회사 지금 포럼 측의 입장은 시가로 하는 것도 혹시 그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걸 제동할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건에서는 시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가로 하면은 위법이다라는 게 저희 포럼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도 이사는 주주 정책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선관 의무,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을 때는 순자산 가치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번 건은 모자 회사 간의 합병이잖아요. 즉 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제 398조 신설된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에 의하여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거래의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라는 이 신설 조항은 미국의 1983년도 와인버거 UOP 판례라는 거기에 Entire Fairness Rule이라는 완전성, 공정성 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가 절차상으로도 공정하고 내용상으로도 공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합병 비율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특히 이런 경우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그 결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일단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순자산 가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사가 입증 책임져요. 왜 기업가치와 지주가치 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입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회사에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있다는 것은 팩트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에 딱 나오잖아요. 1,400 이상의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이제 계산에 나오는데, 이러한 1,400 이상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뭔가 이번 합병을 통해서 동원산업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하면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포럼이 예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동원산업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게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 측에서 동원산업 회사 측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거 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선비즈 배동주 기자입니다. 그 동원산업이 부풀려지지 않고 낮게 평가됐다는 게 있는데, 반대로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엔터프라이즈 기업 가치 평가. 네. 저희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PER하고 PBR 순자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PBR 순자산 가치가 0.1에 못 미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 시스템즈는 PBR 2.9 순자산 가치의 2배, 거의 3배에 가까운 그 가치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있고, 또한 PER도 34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원 산업은 이에 비해서 PER이 6.7배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내부자의 어떤 제보가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황이 있다고 주가에 대해서 올리려는 회사가 뭐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회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되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합병을. 그러면서 동원 시스템즈 주가를 올리고 동원산업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동원산업 같은 게 IR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원통형 배터리 캔 만든다 그런 기사들도 계속 내보내고, 최근에 워낙에 작년하고 올해 2차 전지주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회사에서 언론 플레이나 IR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보입니다. 네.
그 보충해서 보면은 동원 산업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보면 동원 시스템스의 뭐 시가가 시가총액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보면은 동원 산업도 100% 자회사인 스타키스트를 통해서 동원 시스템스의 보유 지분을 12.2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시가로 따지면은 약 뭐 2,1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동원 산업에는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한쪽은 이제 높고 한쪽은 더 낮고 이렇게 합병 비율 불공정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건 뭐 순환출자의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해섭 변호사님도 잠깐 뭐 이야기하셨는데 동원산업 같은 건 양대로 경사도 있고 땅 가치만 하더라도 꽤 클 텐데 그거에 대한 자산 재평가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산 가치를 계속 떨어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사에서 합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PBR이 0.6배밖에 안 되고요. 스타키스트라든지 전국의 토지 등의 자산 재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PBR이 0.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0.4, 0.3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합병을 강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전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근우 기자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을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승계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서도 좀 연관을 짓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나라가 상속 증여세가 좀 과도하게 유입보다 높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뭐 이런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런 일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 대주 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동원 산업의 그 합병 비율을 높이더라도 대주주가 그렇게까지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더 많이 지금보다 그 개인 투자자들을 수탈해서 더 많이 부를 갖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동원 그룹 김재철 회장님, 김남정 회장님이 이제 최대 주주시고요. 67% 정도 되고 동원 그룹 그 창업자 가문의 지분율이 99%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어떤 식으로 순자산 가치로 하든 시가로 하든 최대 김남정 회장님이 합병 이후 회사의 최대 주주 거의 45% 이상, 48%의 지분율을 가지시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당연히 이번 건을 진행하시는 건데 경영권 승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하지 않으면 스타키스트가 작년에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스타키스트 때문에 지금 합병을 급히 서둘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모든 음식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참치 통조림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스타키스트가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낼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키스트 그 가치 때문에 동원 산업의 가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이 되는 해거든요. 작년에도 2021년도 5월경에 3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동원 그 이후로 주가가 내릴 리가 없는데 스타키스트를 보고 다 투자를 하신 건데 2021년 5월에 30만 원 찍고 그 뒤로 주가 계속 내렸어요. 이상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왜 주가가 내리지 왜 팔지 물어봐도 잘 모른다 하는데 아마 그때 이미 합병 플랜이 시작이 됐고 그 얘기가 흘러나가면서 시장에서 그 주가들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키스트의 가치가 본건에서 중요했고 경영권 승계도 물론 중요한 그 필요에 있었겠지만 스타키스트가 원래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 산업의 주가가 더 튀기 전에 빨리 합병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원 시스템즈 주가가 최고점일 때, 동원 산업의 주가가 최저점일 때 하고 싶어요. 그게 대주주한테 가장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택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이게 이미 김남정 부회장님께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드시 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합병이 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주주들은 많이 이렇게 늘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계를 목전에 둔 기업들은 좀 더 투자를 좀 더 주저하는 성향이 있고, 승계를 완료한 기업들은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계열사들 다 봐야 돼요. 계열사들 다 보고 어디가 고평가되어 있고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거 합병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무서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코리아 디스카운트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밤에 나가도 저희가 총을 들거나 칼을 들고 혹시 강도가 저희한테 제 돈을 가져가거나 저한테 피해를 줄까봐 총이나 칼을 들고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남미 콜롬비아나 이런데 미국에 미국에 이제 갱단이 많이 돌아서 밤에 우범 지역에서는 밤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혹시 본인의 신체에 위해를 당할까봐 총을 들고 나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대주주한테 강탈당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원산업처럼 언제 내 재산이 강탈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근데 법하고 제도가 치안이 완벽하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법과 제도가 내 신체를, 내 가족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언제든지 한국 주식시장은 대주주한테 재산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라고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동원산업 쪽이 거의 강행을 할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대로 만일에 강행을 한다면 아까 전에 김주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런 주주 액션을 할 수 있는 모든 지분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구체적인 어떤 위임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어떤 변호사가 해서 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준비는 상당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의 김은정 기자입니다. 좀 오래된 사건 여쭤보겠는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이 아직 본안 말고 격가지 소송들이 대법 판결이 아직 안 난 것들도 많고 해서 저도 이제 확실하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그 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안에 대입시켜 볼 때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니면 좀 다른 점, 같은 점, 시사점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점은 그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계열 관계에 있긴 했지만 주요 주주 회사 간의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법 398조 적용은 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이 훨씬 더 주주 보호에 그것도 여지가 많이 있다 생각하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경우에도 이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권 가액의 증액
이라는 그런 결정은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제 반대 주주들, 그러니까 팔고 떠나는 주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럼 결국은 팔고 떠나라는 거거든요. 팔고 떠나고 좀 부족하면은 소송해. 그래서 좀 더 증액해 줄게. 그러면 그 증액된 금액은 또 누가 내냐? 기존 주주들이 다 같이 내는 거거든요. 결국 그 회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퀴즈아웃, 결국 소수 주주들을 결국 이렇게 계속 그 축출하는 형태로 가지 않느냐. 이번 거래가 이렇게 이대로 성사가 되면 그 대주주 지분율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62.몇%인데 지금 이게 성사가 이대로 되면은 그 김남정 부회장, 김재철 그 회장님의 그 지분이 65%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면 더 축출해 나가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사후적인 구제보다는 사전적인 뭔가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계열사 간의 합병이었고요. 둘 다 상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상장사의 경우는 시가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매우 문제고, 본건은 둘 다 딱 걸린 거죠. 첫 번째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398조 아까 말씀드린 거래의 절차와 내용을 공정화해야 한다는 신설 규정에 해당이 딱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엄격한 공정성 기준을 통과해야 합병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사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의 경우에도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보다 본건에서 훨씬 더 주주가 유리하고 그 이사들의 선관 의무, 충실 의무가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건에서는 정말 동원그룹의 경영진들께서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제고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소송도 있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여러 인사들이나 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자본자법 시행령의 뭐 시가라든지 뭐 자산가치, 자본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가중평등한다든지 뭐 이런 도식적인 규정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개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비즈 이하라고 합니다. 그 회사 측에서 액션이 따로 없다고 하셨고 이제 포럼 측도 사전에 동원산업 측에서 의지를 바꾸는 것에 되게 많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상 특별 조리로 동원산업 측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한다는 게 뭔가 결과를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주대표 소송은 아니고 이제 유지 청구 소송,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결권 그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한 그 정말 엔타이어 페어니스 룰 이건 비즈니스 저지먼트가 아니라 이거는 대주주와 회사와의 이해 성충 거래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거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 법제상 이거를 충분히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 매일경제 박윤혜 기자입니다. 그 반대주주 매매 청구권 가격을 이제 시가로 결정했는데요. 그 뭐 대안이 시가 말고는 또 대안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는 좀 뭐 위법한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본건에서 말씀이신 거죠? 시가로 결정한 본건. 반대주주 매매 청구권 반대주주 매수 청구권이요? 가격이. 가격을 그 회사에서 보통 부산가스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와 동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KB 손해보험도 그랬고 부산가스 같은 경우도 KB 손해보험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시가 대비 한 25% 정도 높은 가격이었고 부산가스도 한 40% 정도 시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반발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회사가. 근데 그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소한의 그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이번 합병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령을 보면은 반대주주 매수 청구권도 산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반대주주 매수 청구권 시가로 한 달, 일주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산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산식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이번에 소송을 하면은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반대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소송을 하셨고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시가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시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가액으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고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산업 측은 반대주주 매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딱 정해지는 그 산식대로 법대로 했다라고 하여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그렇지 않고 산식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이름의 기준이고 공정한 가액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만약에 공정한 가액이 시가보다 훨씬 높다면은 공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셨어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래서 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한 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산식에 의한 매수 청구권 가격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익투데이 방송 이상현입니다. 아까부터 그 올바른 공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사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합병해야지 그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983년도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만들어낸 Entire Fairness Rule이라고 하는 완전한 공정성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과 절차인데 먼저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전에 블락 메서드라고 해서 지금처럼 한국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시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의 경우에 가중평균 산수라는 수익가치, 자산가치 이렇게 가중평균 산술 평균을 내는 그러한 블락이 있잖아요. 자산가치 얼마, 수익가치 얼마 이렇게 각각의 블락을 만들어서 그걸 산술 평균하는 그런 방식을 블락 메서드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미국에서도 1983년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했었습니다. 그런데 델라웨어 1983년도 와인버거 유업비 사건에서 그런 방식을 쓰지 말고 그 당시에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평가 모형을 써야 한다라고 판결했고 그게 뭐냐면은 Discounted Cash Flow라고 하는 DCF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절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상장사, 비상장사의 가치평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을 써라. 그 모형에 의해서 합병 비율을 산정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공정성입니다. 그것이 합병 비율, 내용의 공정성. 이게 첫 번째고요.
거기 봤을 때 시가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말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순자산 가치로 최소한 순자산 가치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순자산 가치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 세칙을 보면은 자본 총계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를 통해서 지분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본 총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회사 지분 가치들을 공정 가치로 재평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라든지 부동산의 재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자회사 지분 가치를 공정 가치로 인식한다든지 등등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DCF를 해서 수익 가치를 영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비영업 자산을 덧붙이는 이러한 방식의 모형을 쓰라. 이것이 첫 번째 공정의 내용의 공정이고 그게 봤을 때 이번 합병 비율은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절차의 공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과 절차. 절차는 그 당시에 와인버거 판결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할 것. 미리 충분히 사전에 미리 공개해서 이사회에서 그것을 다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검토해야 돼요. 이사회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사전에 주주들이 그걸 모두 그 정보들을 낱낱이 다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공개할 것. 이게 첫 번째. 근데 자료가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 의사를 봐도 아무런 자료를 검토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진회계법인의 이런 합병 계약할 때는 자본시장법에 외부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용역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외부 용역 보고서에 합병 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가 공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합병 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에 관한 외부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여요. 그래서 자료도 없고 검토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와인버거 판결에서는 아까 김종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빼고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이 없고 빼고 나머지 주주들로 다시 독립된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서도 통과돼야 된다. 의결해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에서의 절차의 공정성을 판시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바라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이번 사건이. 아마 398조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한다라는 이 기준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는 그렇지 원하지 않지만 이거 정말로 소송에 가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와인버거 UOP 사건에서의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시를 깊이 참고할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켜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인버거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됐어요. 독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뭐 독립된 이사들로 이사들로 독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 위원회가 별도로 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그래서 다 자기도 자문 맡고 이렇게 진행하는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그 전에 다 와인버거나 뭐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판례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관행이고 그로써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이 좀 더 공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분도 지금 단 한 분 의결에 참여하신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감사인 분도 사실 과거에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장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면 미국의 경우에 와인버거 판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미국의 특히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 그리고 또는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에서는 정말 관용이 없어요.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에서 이사가
충실 의무나 선관 의무를 위반했다.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은 그 이사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도 한국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충실 의무 위반의 경우는 면책할 수 없다. 정관으로도 면책할 수 없고 경영 책임 보험으로도 커버할 수 없다라고 법에 박혀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떤 나라에서도 충실 의무 이해 충돌 상황에서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 이사의 책임을 면책시켜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델라웨어주 판결 이후로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에서는 무조건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회도 따로 하고 주주총회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는 거버넌스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동원그룹의 기업가분들이 다 존경받는 분들이 저희가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을 통해서 뭔가 독립위원회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또는 뭔가 대주주 이외 대주주가 스스로 이결권을 포기하시든지 제하시고 나머지 일반 주주들만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한 분만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서 이렇게 합병을 시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법적 절차를 이렇게 밟았을 때 단순히 이제 공정성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미국 아까 말씀해주신 미국 사례처럼 적용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위법이라는 거의 개념을 자본시장법의 시가 또는 이제 시가보다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 자산 가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가로도 할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걸 지켰다고만 해도 적법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위법이라는 개념은 어떤 뭐 형벌법규라든지 또는 단속법규 이런 자본시장법 그런 것들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사의 그 성관주의 의무 또 공정성에 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그 합법적인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정성 의무,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그것도 위법에 해당해서 유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법의 개념은 좀 더 넓다. 단순히 법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시가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어쨌거나 이번 개정상법에 의해서 그런 특별한 공정성의 엄격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확실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사가 공정성에 신경 써야 하는가를 판결을 하겠죠. 뭔가 판결을 통해서 원리가 정립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게 이 규정이 사전 규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이건 좀 설명드리기 약간 복잡하긴 한데 법문 앞에다가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정성 기준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정하지 않으면 합병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게 법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체법상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합병 계약이 하자가 생기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소송에 들어가면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국은 입증 책임 전환 법리로 원용이 됐어요. 소송에 들어가면 결국 이 사건의 합병 비율을 시가를 선택한 이유, 순자산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시가를 선택해도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법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로 원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궁극적으로
끝까지 모든 협의가 다 어그러져서 주주 대표 소송을 한다든지 합병 계약 취소 소송을 한다든지 합병 결의 취소 소송을 한다든지 등등의 소송에 갔을 때는 결국 입증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동원 산업이 1,4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그런 입증을 하는 것이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외부 용역 보고서가 있어. 미국의 경우에는 외부 용역 보고서가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어야 되고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또 법원이 아마 감정을 할 겁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이런 통을 통해서 이 합병비를 공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용역 보고서를 직권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요. 등등 방법으로 뭔가 의미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갖고 동원산업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입증 안 됩니다. 이거 저희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뭐 입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없는 게,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페이퍼 컴퍼니고 지주회사잖아요. 동원 산업은 모양업 회사잖아요. 서로 갖고 있는 조직의 인적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물적, 인적 조직이 전혀 다르고 합쳤을 때 특별히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 게 없어요. 뭐 경영 효율성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동원 엔터프라이즈에 임직은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입증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자분들 많이 와주셔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